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이 주최하는 제10회 저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김태유 선생님을 모시고 한국의 선택, 한미동맹의 새로운 동반자 러시아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의 사회를 맡은 공학전문대학원 구윤모 교수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김태유 교수님의 저술 강연의 사회를 맡게 되어 무척이나 영광입니다. 강연 시작에 앞서 이 책의 저자이신 김태유 선생님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유 선생님은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콜로라도 스쿨 오브 마인즈에서 자원경제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학위를 받으신 후에는 미국 아이오나 대학 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와 산업공학과 교수를 역임하시고 퇴임 이후 현재까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로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003년 한국 초대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수석보좌관을 역임하셨고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한국혁신학회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공학과 사회과학, 인문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공학도이면서 경제학 박사이고 역사와 지정학을 아우르는 문명사학자이기도 합니다. 김태유 교수님께서는 교수 생활 전반기에는 산업혁명 관련하여 석유, 가스, 전력 등 에너지 자원 정책을 주로 연구하셨으며 교수 생활 후반기에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경제 성장과 문명사 연구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김 교수님의 신간 한국의 선택 역시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견제와 균형 속에 한국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 선택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김 교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명쾌하고 논리적인 결론은 그 전에 집필하신 다수의 저서에 의해 더욱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지침서인 한국의 선택, 산업혁명의 역사적 고증인 패권의 비밀을 비롯하여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혁신 방안으로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은퇴가 없는 나라 등에서 정부 혁신과 사회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 김 교수님의 강연을 무척 기다리실 텐데 제가 너무 소개 말씀을 길게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넘겨 김태유 교수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명예교수 김태유입니다. 구윤모 교수께서 좀 과분하게 훌륭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좀 몸둘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연 시간이 충분히 길지 않으니까 제 소개를 간단히 추가할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교수 생활 전반기를 자원공학과에서 자원에너지 경제학을 가르쳤고 후반기를 산업공학과에서 산업혁명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에너지 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갑자기 산업혁명을 연구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석탄 연구가 영국의 산업혁명 연구였고 미국의 석유 연구가 미국의 산업혁명 연구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연구가 아마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에너지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수생활 전반기는 동전의 뒷면을, 그리고 교수생활 후반기는 동전의 앞면을 연구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자에게 듣는다 이런 명예스러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출판문화원 그리고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이번에 제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이렇게 종합해서 출간한 책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선택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대한민국의 대외혁신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부 새로운 길이 열리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왜 새로운 길이 열려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부가 생선 한 마리 잡는데 1시간이 걸리고 산에서 포수가 토끼 한 마리 잡는데 1시간이 걸린다면 토끼와 생선은 1대1로 교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부가 생선 한 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산으로 가져가는데 9시간이 걸리면
총 10시간이 걸렸죠. 그러면 생선 한 마리는 토끼 10마리와 대등하게 교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그 비싼 생선을 먹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이거나 특권층이기 때문에 지불 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래 가격의 10배가 아니라 20배, 30배 내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사를 통해서 볼 때 생산에서 엄청난 이윤을 취한 적은 없지만 소위 유통, 수송에서는 아주 엄청난 이윤을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단이라는 값비싼 사치품을 통해서 비단길이 열리고 향신료라는 값비싼 사치품을 통해서 향신료 루트가 열렸던 거죠. 제가 그래서 길이 열려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길이 중요합니다. 길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실크로드, 비단길은 진나라의 장안으로부터 로마를 잇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시 신라가 되겠죠. 통일신라는 비단길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고대 문명의 중심에 설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몰루카 제도로부터 후추, 정향, 육두구 같은 값비싼 향신료가 인도양을 거치고 아라비아를 거치고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우리나라는 또 향신료 루트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향신료 냄새도 맡지 못하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 새로운 길을 통해서 7세기에서부터 10세기까지 아랍 문명이 세상 문명의 중심이었고 10세기 이후에 르네상스, 지중해 문명이 세상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열렸던 새로운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기반이 되는 대서양 루트가 동서로 또 남북으로 뚫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설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산업혁명 시기까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 인류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항로가 극동으로부터 유럽으로 가는 항로인데 이게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인도양을 지나고 스웨즈 운하를 지나서 그다음에 그 지중해와 지브롤터 해협 이렇게 지나가는 루트죠. 여기는 너무 많은 이해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인류 문명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1년에 한 3개월 정도 항해할 수 있는 북극항로가 앞으로 2030년이 되면 10개월, 그 후에는 연중 항해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류 문명 사상 처음으로 이 거대한 길, 문명사의 중심길이 대한해협, 한반도를 경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를 경유하는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이 열리고 지금 우리 선조들은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갖지 못했던 문명사의 중심에 설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북극항로와 4차 산업혁명?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아니, 북극항로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얘기입니다. 첫째, 지식경제,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비트 인더스트리는 산업경제를 확장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플랫폼, 디지털, 비트 인더스트리의 실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톰 인더스트리라는 실체가 있어야지 이 비트 인더스트리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과거에도 바꿀, 교환할 생선이 있든지 교환할 토끼가 있어야지 유통에서 엄청난 이윤이 생기는 것처럼 토끼도 생선도 없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못합니다. 이거는 산업혁명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빚어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극항로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유, 지식경제가 뭡니까?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많이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수만 년 동안 소위 노마드, 유목민의 피를 우리 DNA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만 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레저와 여행, 이게 엄청나게 활성화될 겁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은 아마 이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아마 이 북극 항로 이쪽으로 세계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의 여행과 관광 수요가 몰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 시대의 근로시간 축소는 여가 시간의 확대라는 측면,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셋째, 북극 항로는 기존의 항로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추가하는 거다. 아니, 적도 항로 좋은데 왜 북극 항로로 가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는 적도 항로는 완전히 만원입니다. 얼마 전에 스웨즈 운하에서 일본 화물선이 하나 좌초해가지고 전 세계의 물동량이 움직이지 못하고 정체되는 뉴스 들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는 조그만 사고만 있어도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하고 미국 혹은 대만, 일본 간에 대포 한 방만 오고 가도 완전히 이 항로가 멎어버립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는 기존의 항로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항로가 차고 넘쳐서 북극 항로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없기 때문에 북극 항로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됩니다. 네 번째는 북극 항로는 기존 항로보다 훨씬 더 많은 빨리 인프라가 확보될 것이다. 어떤 분들, 특히 북극 항로 그쪽에 가보신 분들은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얼음밖에 없어요. 거기 왜 어떻게 항로가 생기죠? 그런데 그분들은 과거 대항해 시대에 어떻게 항로가 개척됐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항해 시대, 범선을 타고 유럽인들이 세계를 정복할 시대, 그 시대에는 배가 2대가 출항하면 1대밖에 못 돌아옵니다. 가면 반이 이상 죽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바다, 거기를 오직 바람에 의지해서 범선을 타고 시작한 항로가 바로 우리가 얘기한 대서양 항로, 태평양 항로, 이런 항로들이죠. 거기에 비하면 지금 북극 항로는 고속도로만큼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다. 훨씬 더 빨리 사람들이 몰리는 아주 본격적인 항로가 될 것이다. 이것을 문명사적으로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극 항로는 인류 문명상상 최초로 한반도를 경유합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설 기회 자체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5,000년 동안 이 땅을 지켜온 조상들한테 죄를 짓는 일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윈스턴 처칠 경이죠. 이분이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위기를 보고 낙관론자는 모든 위기에서 기회를 본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저는 저 명언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패배자는 위기를 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승리자는 기회를 보는 사람이다. 우리가 패배자가 될 것이냐, 승리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북극 항로 지도에서 보시는데 북극 항로를 가려면 대한해협을 지나서 캄차카 반도 남단으로 해서 베링해를 거쳐서 어디로 가야 되냐? 바로 러시아의 영해를 지나가야 됩니다. 러시아의 영해를 벗어나는 순간 얼음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과연 우리의 영해 통과를 인정하고 환영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단 한 가지, 세계 5대 조선사 중에 1위, 2위, 4위 4개 조선사를 한국이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북극에서 생산하는 가스, 한국이 LNG 탱커를 만들지 않으면 운송할 수도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는 동시베리아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천연가스를 어딘가 수출해야 되는데 셰일 혁명으로 미국이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시작한 다음 팔로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다행히 중국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맺어서 작년부터 중국으로 러시아 천연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한테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과거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 러시아가 보내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우리 한반도까지 연결되면 한반도의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을 일본까지 연결시킬 것 같으면 한반도의 안전보장까지 이루어진다. 또 이 얘기도 제가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로 들어갑니다. 2부는 동북아 시대의 지정학. 아마 이게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는 경제학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신뢰성 있는 그래프인데 수천 년 동안 세계
1인당 소득, 1인당 평균 GDP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8,000년 농업사회를 통해서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나 아들 때나 손자 때나 소득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저거는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보이느냐. 과거 농업사회는 생산이 점점 감속해서 정체됩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생산이 정체되니까 소득도 정체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업사회를 제로섬 게임의 시대, 나오는 게 일정하니까 한 사람이 더 먹으면 다른 사람이 덜 먹어야죠.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죠. 그런데 산업사회가 되고 나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발전하니까 포지티브 섬 게임의 시대가 왔다. 너도 더 먹고 나도 더 먹을 수만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로섬 게임의 시대는 내가 더 갖기 위해서는, 내가 더 먹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뺏어야 되기 때문에 정복과 수탈의 시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포지티브 섬 게임의 시대는 나도 더 먹고 너도 더 먹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을 수 있는 평화 공존과 동반 성장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농업 생산이 왜 체감하느냐? 이거는 학술적으로 증명된 얘기입니다. 생산 함수는 체감하게 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 진보가 되면서 생산 함수가 점점 위로 수평 이동을 합니다. 근데 기술 발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산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생산이 체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속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 속도가. 그래서 정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농업사회를 대표하는 제국, 로마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이태리 반도에서 쌀을 생산하다가 밀을 생산하고 그러다가 생산이 정체됐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주변의 땅을 더 쌓아서 점령해야죠. 그래서 주변의 땅을 점령해서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또 시일이 흐르고 인구가 늘어나는데 생산이 정체됩니다. 그러니까 또 땅을 점령해서 생산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농업사회는 이 제로섬 사회이기 때문에 항상 남의 것을 뺏어서만이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유럽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는 피레네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 남쪽에는 알프스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는 큰 교류나 전쟁이 없었죠.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면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전쟁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간의 전쟁사다.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를 볼 것 같으면 영국은 국토가 24만 평방킬로미터 되는 돌섬입니다. 한반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프랑스는 국토가 55만 평방킬로미터나 되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프랑스는 국토가 넓고 대평원이고 땅이 아주 비옥합니다. 농업 생산이 많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 인구는 영국 인구의 3배에서 4배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 그 정도로 큰 대국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북쪽의 노르만디에 있던 노르만디 공국의 노르만디공 윌리엄이 영국 정복에 나서서 영국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서기 천년경에 정복왕 윌리엄 1세로 등극하고 나서 영국의 왕가 귀족들은 프랑스에 있던 다른 귀족들하고 굉장히 많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왕이 프랑스 땅 내에 영지를 많이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은 영국 왕의 소유지만은 프랑스 국가. 이러한 이유로 영국과 프랑스 간에 100년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그 땅을 놓고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냐? 전쟁사의 이름이 나오는 전쟁이 19번 있었는데 3번은 해외 식민지에서 싸웠기 때문에 16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사에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어느 나라가 이겼다 졌다를 판정하거나 이렇게 결론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고초를 겪었지만 결국 일본이 돌아갔기 때문에 임진왜란은 우리 조선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쟁으로 누가 피해자냐, 누가 가해자냐 이거를 보면 전쟁터가 어디 있느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번 전쟁 중에 거의 대부분의 전쟁터가 프랑스지 영국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 국토는 2배 반이나 되고 인구는 3배 이상 되는 프랑스가 왜 영국에 계속 침략을 받았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프랑스는 육군이 강하고 철갑 기병을 갖고 있고 영국은 해군이 강한 섬나라인데 영국이 힘이 있을 때는 조금 쳐들어왔다가 안 되면 물러가고, 그러나 프랑스 육군으로는 도보 해부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섬나라와 연안국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는 섬나라는 연안국을 계속해서 침략하게 돼 있다. 이게 지정학입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와 독일 사이를 보면 프랑스는 독일보다 큰 나라입니다. 국토가 훨씬 크죠. 독일은 36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니까. 근데 독일은 항상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이런 주변 내륙국들을 점령해서 덩치를 엄청나게 키운 다음에 어떻게 하냐? 프랑스 쪽으로 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불 전쟁 때 파리를 함락시켰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적국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황제 대관식을 했습니다. 프랑스로 보면 정말 치욕적인 일이죠. 그리고 또 독일이 1차 대전 때 프랑스를 점령하고 2차 대전 때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그래서 큰 대국 프랑스는 연안국으로서 항상 내륙 국가의 침략을 받아왔다. 이게 뭐냐? 이걸 모든 이 우리 사회과학을 집대성한 학문, 그래서 문명사, 지정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일종의 지정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동북아시아에서는 5,000년 동안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가 존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중국이 다 중국은 아닙니다. 과거에 북방민족의 나라도 있었고 여러 나라도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볼 것 같으면 그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일본은 섬나라인데 한국보다 항상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 영국이 큰 나라 프랑스를 침략했던 것처럼 큰 나라 일본이 우리 한국을 이렇게 침략하는 거, 이거는 국가 규모도 크고 또 섬나라로서의 지정학적 이점도 갖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우리 선조들이 꼭 무엇을 잘못하고 우리가 이 나약한 민족이고 이래서 침략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거는 지정학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중국은 물론 그게 중국이라는 표현이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북방민족의 몽골 제국이었던 만주족의 대청 제국이었던 중국이 통일만 되면 독일이 내륙에서 이렇게 형성하던 그 국가 단위보다는 10배, 20배 큰 엄청난 통일 국가가 형성됩니다. 이 통일 국가는 연안 쪽으로 침략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0년 동안 중국과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 그게 우리 조상들이 나약한 약소민족이라서가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사실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가 해결해서 좀 행복한, 그리고 주변의 침략을 받지 않는 선진 강대국 우리나라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겠다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누구나 우리 시대의 지식인이라면,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생각해 본 일이고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생산하면서는 여전히 체감하지만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제 성장의 속도는 감속하는 게 아니라 가속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00년 농업사회에 이 우리나라는 양국의 침략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침략만 받아왔는데, 경제 성장이 가속하는 산업사회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국제 법칙에 의해서 국제 관계가 다시 한번 리셋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은 한국에 소재, 부품, 장비를 대량 공급했습니다. 왜? 일본은 소재와 부품과 장비를 배우는데 아주 국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그거를 수입해서 뭐 하는 데 썼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중간재,
반도체, LCD, 배터리 이런 중간재를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만든 중간재를 어떻게 했냐? 중국에 공급을 했죠. 그럼 중국은 그걸 가지고 뭘 만드냐? 최종 상품을 값싸게 대량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걸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 3국이 합쳐서 역동적인 발전에 보이고 한중일 삼국 사이에 평화 공존의 시대가 도래했던 거죠. 평화 공존의 시대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한중일의 연횡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는데 이 시대가 오래 계속됐더라면 아마 지금쯤은 인류 문명의 중심이 미국으로부터 극동으로 옮겨올 수도 있었다. 다 옮겨왔거나 옮겨오는 과정에 있거나 그럴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럴 수 있었느냐? 과거 8,000년 농업사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생산할 수 있는 농업 생산품은 생산이 정체되기 때문에 일정하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제로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소재 부품 장비를 많이 생산하고 한국은 중간재를 많이 생산하고 중국은 최종재를 많이 생산하고 이런 시대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과거 제로섬 게임 시대로부터 파지티브 섬 게임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 제로섬 게임 시대에는 중국이 더 갖기 위해서는 한국 걸 뺏어야 되고 일본이 더 갖기 위해서는 한국 거를 뺏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전쟁과 갈등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과거에 실제로 전쟁과 갈등으로 점철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지티브 섬 게임의 시대는 평화공존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실제로 남의 것을 뺏지 않고 서로 협력하면서 더 같이 많이 발전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한중일의 연횡에 심각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한일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거죠. 한일 관계가 어떻게 악화됐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국과 일본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혐한류가 아주 일부 정신적으로 병든 극우익 사람들의 전유물에서 이제는 대중화하는 단계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해서 무역 보복을 하는 그런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 소재 장비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그렇게 했죠. 일본이 한국한테 실질적인 해코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위협만 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한중 관계는 어땠냐? 여러분 기억하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사드 사태라는 계기로 중국이 우리 한국 기업들을 무차별 공격하고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가지고 있던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그냥 무법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부서지고 무너지고 빼앗기고 그리고 현대차도 사드 사태에 직격탄을 맞고 근데 중국은 반도체 굴기 그래서 모든 반도체를 자기네들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굴기라는 게 뭐냐면 배터리든지 반도체든지 뭐든지 중국 혼자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민주사회의 국제 관행을 완전히 무시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계약된 한국 기업의 광고판을 아무 이유도 없이 환경미화라는 이유로 어느 날 다 걷어서 없애버리는 이런 일까지 그냥 마음대로 하고 있죠. 이 한중 관계 아주 굉장히 어려운 관계에 진입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중일의 연횡의 시대는 끝났다. 왜? 우리보다 큰 힘과 경제력을 가진 일본과 더 큰 힘과 더 큰 경제력을 가진 중국이 한중일의 연횡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분들이 왜 원하지 않느냐? 중국과 일본의 국민이나 지도자가 제로섬 시대에서부터 파지티브 섬 시대로 뺏고 빼앗기는 갈등과 전쟁의 시기로부터 이제 동방성장과 평화 공존이 가능한 시기로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고 싶은데 지금 설득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중일의 연행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아무리 하겠다, 안 됩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행하게도 동북아에서 지분이 제일 작은 소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한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프게 이 한중일의 연행, 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가 인류 문명에 다시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놓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야, 미국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한미러의 합종이라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받으려면 한국과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죠. 그래서 한미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관계는 사실 우리는 불행히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독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전쟁에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독립을 얻게 된 거죠.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실력으로 쟁취한 독립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전쟁이 생겼을 때 한반도가 완전히 적화되기 일보 직전까지 거의 적화되는 단계까지 갔죠. 그런데 그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반도의 이 자유민주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는 정말 우리가 미국의 원조 없이는 국가를 지탱할 수 없고 국민이 기하선상을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우리 과거를 우리가 직시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우리 힘으로 건설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과거를 덮어버린다고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함께 월남전에서 혈맹으로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번영은 미국이 주장하는 미국의 세계 경영, 해외 파견 미군들의 역할, 그게 성공한 어떤 사람의 표현하면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할 정도로 미국도 자랑스러워하는 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뤄서 이제는 그 옛날 한국전에 참전했던 분들을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배려하고 도와주는 모습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외 주둔 단일 기지로서 최대의 기지가 뭐냐? 바로 그 캠프 험프리스,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입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가 나빠진다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아마 지금이 거의 최악이라고 가정한다면 앞으로 좋아질 일만 있지 나빠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미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치적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그 이상으로 공고한 관계다.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도 알고 미국 국민도 알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가 이런데 그 한미 관계에서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될 부분은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겁니다. 미국은 세계 GDP 경제력 순위에서 단연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2등부터 9등까지 10등까지 군사비 지출을 다 합친 것보다 큰 군사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대영 제국인 이유가 뭔가? 2+3 스탠다드 때문이다. 그게 뭐냐 하면 영국 해군은 항상 2위 해군의 군사력과 3위 국가 해군의 군사력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중국이 아니라 미국은 2+3 스탠다드가 아니라 2+9 스탠다드가 될 정도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거기에 포춘 500대 기업 중에 매출 실적 상위 10대 기업이 전부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중에 일본을 과소평가하고 우습게 아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 일본을 과소평가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제 평가입니다.
미국은 월스트리트의 발권력과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를 완벽하게 좌지우지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이라는 표현이 어디까지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있지만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의 질서는 아직도 확고하고 앞으로도 당분간 확고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동반하면 한국의 이익이고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 엄청난 손실이 올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떤가? 한러 관계를 한번 훑어봐야 되겠죠. 한러 관계하면 당장 머리에 남는 기억이 아관파천입니다. 고종 황제가 어디 숨을 곳이 없어서 러시아 공사관에 몸을 의탁하고 본인의 일신의 안전을 보장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러시아가 조선을 침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관파천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고종 황제가 다른 강대국 공사관의 파천을 몇 번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6번 영국 공사관, 미국 공사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아관파천을 러시아의 일방적인 조선 침탈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러시아하고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에 많은 이권을 넘겨주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권은 러시아에 넘겨주지 않으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어딘가는 넘어갔을지 모르는 그런 이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아관파천 당시에 1대1로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를 보면 조선 경제는 피식 경제, 잡아먹히는 경제, 러시아 경제는 포식 경제, 잡아먹는 경제. 왜냐하면 저 세렝게티 평원에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있으면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게 돼 있잖아요. 그게 세상의 법칙인데 농업국가와 산업국가가 있으면 농업국의 원자재를 가지고 산업국이 제품을 만들어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농업 경제를 피식 경제, 산업국 경제를 포식 경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조선으로부터 산림 벌채권, 광산권 이런 걸 많이 가져갔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얘기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포식 경제로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그 당시 조선에 비해서 새로운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어떻게 되냐? 지금 석유, 가스 같은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농업 경제, 피식 경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러 관계가 조선의 손해가 됐다면 지금 한러 관계는 일방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면 과연 그런가? 김태유 교수만 그렇게 얘기하지 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발간하는 한국의 선택이라는 책, 이 책에서 제가 저 말고도 여러 명의 러시아 전문가 아니면 분야별 전문가들하고 합쳐서 총론적으로 한러 관계가 얼마나 양국에게 큰 협력을 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파트 1에는 한국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러시아가 많은 부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점. 그 다음에 미래 산업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러시아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국가적 위기에 처했던 우리나라가 한러 관계로 엄청난 새로운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류와 기술 면에서도 한국과 러시아가 윈윈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물류와 기술 외에도 인적 자원과 문화 교류도 러시아가 최적의 파트너다.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양국의 이익이 되고 한국에 절대적으로 손해가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여러 명의 학자와 연구자들을 통해서 분야별로 종합 정리한 책이 바로 한국의 선택이라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중일의 연행, 이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미국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미러의 합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한미러의 합종이 실제로 가동하려면 우리와 그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는 어떠냐?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를 위해서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중국을 뒤에서 백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본심은 소위 황화현상, 중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러시아는 과거 몽골 제국에 200년 동안 그 치하에서 엄청난 탄압을 받았던 그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양에 대한 일종의 무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중국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세계 경영 전략은 중국을 포위하는 거지 러시아를 포위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소련을 포위해가지고 공산주의를 경멸한 게 미국의 전략이었다면 지금 주적이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포위망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나라가 어디냐?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언젠가는 조만간 중국 포위 전략에 동참할 시대가 올 것이고 이런 시대가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에너지 연구를 하다가 왜 산업혁명 연구를 했는가? 2008년경에 유가가 150불까지 올랐을 때 제가 셰일 혁명, 셰일 오일이 터져 나오면 유가가 폭락한다 하는 것을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국내 어느 누구도 제 의견을 뒷받쳐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결국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유가가 폭락해서 우리 국민의 혈세 수십조 원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셰일 혁명, 유가가 터져 나오면 유가가 폭락한다. 뭐 그게 일부 언론, 연합뉴스의 연합초대석에도 올라 있는데 그때 제가 에너지를 연구한 학자로서 학자의 명예를 걸고 유가 폭락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혁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의 대중포위망의 완성을 위해서 미국이 러시아와 연대할 시대가 온다. 이 포위망에 러시아를 편입시킬 것이다 하는 제 주장에 제 그 학자로서 지금까지 연구 명예를 걸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러일 관계는 어떤가?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는 사실 적대적 관계입니다. 노일 전쟁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본 우익이 가장 존경하는 일본 유신의 아버지 요시다 쇼인의 유수록에 캄차카, 오스크 이게 전부 일본이 점령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했던 거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방 4개 섬의 영유권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이 충돌하고 있고 러시아는 절대로 돌려줄 수가 없다. 저 사진에 나오는 장면은 러시아가 일본이 그 러일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북방섬 영유권 문제를 내놓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에서 선물 받은 아키다 개를 데리고 나와서 안적 일어서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일본어로 볼 때는 수치스러운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젊은 중의원이 실력으로라도 북방섬을 찾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자마자 폭격기들이 일본 상공으로 날아왔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러시아가 결심하면 20분 이내 일본 열도를 지구상에서 침몰시킬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나와서 러일 관계는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도 없고 적대적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중 관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로부터 시작됐지만은 바이든 시대에 와서 미중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그 당시에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점점점 대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파이브 아이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커스, 지금 이 원자력 잠수함을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와 이 미국이 공유하면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겠다. 여기까지 나가고 있죠. 자, 그럼 미국하고 일본 관계는 어떤가? 미일 관계는 정말 더없이 좋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군사기지를 전국 국토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우리가 잘 아는 아베 수상은 본인이 트럼프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애완견이라는 얘기도 싫어하지 않을 정도로 좋죠. 그래서 미일 관계는 더없이 좋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과거에 적대국으로 태평양 전쟁에 싸웠지만 함께 힘을 합쳐서 소련 공산주의 봉쇄망에 일본이 선봉에 서서 공산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미일 관계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일본 사람들은 혼내와 닷대마에가 있다. 속마음과 겉마음이 있다. 물론 저는 그걸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속마음은 좀 불만이 있더라도 대인관계, 딴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겉으로 잘 표현하는, 그게 일본 사람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좋은 미일 관계, 저게 닷대마입니다. 일본의 혼내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원자탄. 그래서 그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라는 원자탄, 그 다음에 플루토늄탄, 팻맨,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죠. 저 두 방에 일본은 초토화되고 무조건 항복, 조건 없는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다냐? 꼭 다가 아닙니다. 일본 경제가 정말 엄청나게 발전하였던 80년대, 일본이 언제 미국을 앞설 것이냐 하는 게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를 연구한 사람의 초미의 관심사이던 시절에 어떻게 됐냐? 미국이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일본 예내 가치를 대폭 상승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어떻게 됐냐? 거품 경제에 들어서 가지고 잃어버린 20년으로 들어가서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잘못, 미국 때 탓이다. 100%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때 플라자 합의에 독일도 와 있었는데 독일도 비슷한 제재를 받았는데 독일 경제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계 1위, 세계 최고의 경제, 여기까지 다가갈 수 있었다. 이거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리고 플라자 합의가 그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는 그 일본 국립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사석에서 좀 이렇게 쉽게 한 표현이지만은 우리는 미국한테 원자탄을 2방 맞고 수소탄을 1방 맞았습니다. 이런 농담을 합니다. 수소탄, 이게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이게 일본의 혼내 속에는 들어가 있다. 그래서 소위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아주 팽팽한 균형, 이 균형이 합종과 연행이라는 바퀴를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죠. 그래서 한중일의 연행이 한미러의 합종과 함께 앞으로 동북아시아를 움직여 나갈 기본 골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입장에서 연횡과 합종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한중일의 연횡에 미국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라는 3강 사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6개 있습니다. 한 나라하고 강력한 동맹국이 되든지 두 나라하고 느슨한 동맹국이 되든지 6개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들어오면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이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로 늘어나냐 하면 24개로 늘어납니다. 이거는 수학적인 얘기입니다. 아주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6개의 선택지 중에 중국과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발전과 협력을 위해서 한 선택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개 선택지에서는 우리가 좋은 선택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론적으로는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실제로 그런가?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험실에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관계가 실험실에서 증명이 안 되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중일의 연행과 한미러의 합종 같은 상황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 삼국시대에 고구려는 돌골과 연계해서 당나라를 견제했다는 사실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신라로서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어떻게 했냐? 태종무용한 김춘추가 당나라에를 2번을 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2번이나 갔어요.
왜 김춘추가 당나라에 갔다가 일본에 갔다가 했느냐? 아마 한중일의 연횡을 기획한 게 아니었나 저는 추측합니다. 그리고 뭔가 안 됐던지 김춘추가 고구려에 갔다가 연개소문한테 연금이 돼서 죽을 기회를 넘기고 겨우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신라의 선택이 뭐냐면 당나라와 연계해서 백제를 치고 당나라와 연계해서 고구려를 치는 거죠. 아마 그 당시에 신라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논의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신라는 결국 당나라와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렸는데 당나라는 나당 연합군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당나라가 독차지하려고 그랬다. 신라라는 동맹군에 대해서 아주 추악한 배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백제 고토에 웅진도덕부를 설치하고 고구려의 고토에 안동도읍부를 설치하고 신라를 계림도덕부를 설치해서 신라왕을 계림대도둑으로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라는 나라는 없는 겁니다. 당나라의 일부 안에 들어간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 추악한 동맹국에 대한 배신을, 그래서 신라가 참을 수 없어서 오골성을 지나서 만주로 선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당 전쟁이 시작됩니다. 나당 전쟁이 시작된 때 영토가 이런 모양이었는데 신라의 요동 성공으로 나당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직후 670년에 토번, 지금 티베트죠. 이 토번의 명장 가르친링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나라 군사를 대비천이라는 전투에서 쳐가지고 아주 당나라 군대를 거의 괴멸시켜 버립니다. 가르친링은 세계 명장열전의 5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23전 23승의 신하 얘기하는데 가르친링의 이 전기에 보면 50전 50승의 신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같은 해 신라가 웅진도덕부를 쳐서 백제가 소유하고 있던 80개 성을 완전히 다 회복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본과 신라가 협동작전을 했다든가 서로 연계를 했다, 이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열을 정비한 당나라가 672년에 유인계를 대도둑으로 해가지고 성문, 지금 황해도죠, 성문에서 신라군을 완전히 대파하고 신라의 대장수 7명이 전사를 합니다. 이때부터 신라는 공세에서부터 완전히 수세로 전환해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냥 이렇게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게 됩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675년에 갑자기 당나라에서 대도둑 유인계를 본국으로 송환해 버립니다. 왜? 지금 중요한 것은 실크로우드를 이렇게 막고 있는 저 티베트, 토번을 치는 게 더 중요하지 신라하고 전쟁하는 것은 당나라로서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우연인지 아닌지 같은 해, 거의 같은 시기에 신라군이 매소성에서 당나라 군대 20만 군을 거의 전멸시키고 엄청난 전쟁 무기를 노획하게 됩니다. 그 당시로서는 정말 큰 승리 중의 대승리였습니다. 여기에 놀란 당나라가 수군을 보내서 금강을 통해 가지고 신라의 본진으로 쳐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기볼포에서 신라 수군들한테 당나라 수군들이 아주 전부 격침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는 전쟁 의지를 상실했고 신라는 당나라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죄 사절단을 보내는 것으로서 마무리가 돼서 나당 전쟁은 종료가 됩니다. 아마 이때 토본이라는 강대국이 당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쯤은 우리 한반도는 중국의 조선현, 그 당시에 당나라의 계림도덕부로 그냥 전락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신라와 토본의 어떤 의도치 않은 혹은 의도한 이런 연계, 합종이 그 신라와 당 사이의 연횡을 균형을 취하면서 우리 통일 신라가 성립되고 실질적인 우리 대한민국이 성립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중일의 연행과 한미일의 합종,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안이 없는 우리의 방법이다. 유일한 타개책이다. 이렇게까지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종과 연행이라는 것은 전국 시대에 귀곡 선생의 두 수제자 소진과 장이의 고사에서 유래합니다. 소진이 동쪽에 있는 힘이 약한 6개국이 연대해서 힘을 합쳐서 서쪽에 있는 강대국 진나라하고를 대항해야 평화가 온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장인은 진나라하고 연나라, 진나라하고 조나라, 그래서 강대국과 많은 나라가 수평적인 연계를 함으로써, 연행을 함으로써 평화가 온다. 이 두 합종과 연행의 그 고사에서 나오는 단어를 제가 따서 한미일의 연행과 한중래의 합종,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고구려 땅을 수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꿈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꿈으로는 훌륭한 꿈인데, 지금 과거 고구려 땅에 해당하는 동북 삼성, 거기다 내몽고 일부를 합치면 인구가 1억 명을 훨씬 넘습니다. 우리가 만약 고구려 땅을 수복할 수도 없고 수복되지도 않겠지만, 수복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 수복한 나라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거기가 2배가 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의 고토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거기에 비해서 과거 발해의 고토부터 북쪽으로 연결된 러시아의 극동 러시아 9개 주를 볼 것 같으면 그 넓이가 자그마치 600만 평방킬로미터를 넘습니다. 근데 인구가 600만 명밖에 안 삽니다. 물론 북쪽의 대부분은 얼음, 지금 동토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남쪽에 있는 연해주, 이 연해주 하나만 해도 16만 평방킬로미터, 메이지 유신을 전후해서 일본이 완전히 일본 영토로 편입한 홋카이도의 2배나 되는 땅입니다. 이 땅이 지금 인구 20만 명밖에 살지 않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인구가 1억 4천만, 중국은 14억. 중국 사람들이 거기 서서히 걸어들으면 전부 중국이 될 거라는 것은 러시아 사람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중국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적대 국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원자탄과 수소탄을 가지고 중국 사람도 못 오고 일본 사람도 못 오게 막고 있는 땅이 남쪽 연해지로부터 극동 러시아 620만 평방킬로미터로 뻗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주인이 없습니다. 러시아 인구는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 갈 수 없어, 일본 사람 갈 수 없어. 오직 갈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은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미일의 합종이 가능한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저 연해주가 옥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기 현대중공업이 저기서 콩농장을 크게 했는데요. 12년 동안 적자를 내다가 몇 년 전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왜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농업 환경이 좋아져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자손 때 되면, 우리 아들 손자 때 되면 한반도는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연해주는 지금 온대 기후로 바뀌어서 연해주에서 나오는 사과를 우리가 사다 먹어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세계를 경영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싱글 슈퍼파워 미국이 어떤 나라냐, 대서양 연안에 13개 조그만 주들이 합쳐서 독립을 선언한 다음에 서쪽으로 중부 루이지아나를 다 먹고, 그 다음에 멕시코하고 전쟁해가지고 캘리포니아 다 먹고, 그래서 대서양에서보다 태평양에 이르는 엄청난 세계적인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라스카를 매입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고철 냉장고를 구입했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알라스카에서 지금 석유, 가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금도 많이 나고 자원의 보고뿐만 아니라 이 냉전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전초기지로서 러시아를 보유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땅, 그게 알라스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기사를 보셨죠? 지금 그린란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미국의 지도자는 후손들을 위해서 100년 대계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진정한 선진국이고 진정한 강대국인 거죠. 그런데 동북아시아를 보세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
복잡합니다. 남중국해 이게 뭐 지금 영유권 분쟁이 걸려가지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토와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 일본 열도 그리고 그 영해 이걸 합치면 마치 호두 껍데기 두 개가 겹쳐 있는 것처럼 그 사이에 한국이 끼어 있습니다. 숨 쉴 틈도 없을 것 같은데 위로 볼 것 같으면 연해주를 통해서 러시아로 작은 틈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출할 때가 어디냐? 바로 저 북방이다. 그리고 그 북방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전처기지로서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미러의 합종은 중국과 일본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끼리 뭐를 따로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한중일의 연횡을 살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균형과 견제를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동북아의 운전자, 조종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상대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한중일의 연횡은 있지 한미러의 합종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미러의 합종이 시작되면 우리가 진정한 운전자, 조종자로서 동북아 시대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그냥 재미있는 얘기를 인터넷에서 따와가지고 이 그림 저 그림 가지고 스토리를 엮은 게 아니라 산업혁명 이론을 이코노믹 그로우스라는 책에 제가 썼습니다. 이 이론에 입각해서 과연 인류 문명이 발전했는지를 검증한 책이 The Secret of Hegemony, 이게 한글판으로 출판문화원에서 패권의 비밀 이렇게 나왔고, 그럼 한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를 한국의 시간이라는 책으로 저술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조종자로서 또 북극 항로의 주도자로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되려면 안으로는 정부 혁신을 해야 되고 사회 혁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밖으로는 이번에 출판문화원에서 나온 한국의 선택, 한미러의 합종을 완성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제가 평생 연구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노블레스 오블레주. 왜? 여러분들은 사회적 책임을 가진 이 시대의 지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국가에는 영광을, 국민에는 행복을 되돌려주자. 이런 말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연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연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강대국 사이에서 5,000년 역사 쉽지 않은 쉬운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앞으로의 시간은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김태우 교수님 강의가 있다고 하니 사전에 많은 분들께서 온라인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도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전에 주신 질문들 위주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경구님, 최진우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강연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는 결국 같은 배를 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실로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잠재적 적대국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인권 문제도 있고, 뭐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과연 미국과 러시아가 같은 배를 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뭐 강연 때도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나중에는 그럼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깊이 있게 가져가는 게 혹시나 그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되지 한미 동맹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속도도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질문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사실 그런 점이 질문하신 포인트가 많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 미국이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에너지 경제학자로서 셰일 혁명에 의해서 유가가 폭락한다는데 제 연구 결과에 명예를 걸었는데 저는 산업혁명 연구에 있어서 제 연구 결과를 걸고 제 명예를 걸고 어느 날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을 전격적으로 풀고 대중 그 동맹에 러시아를 동참시킬 것이다 하는 게 앵글로 아메리칸의 세계 경영 전략의 일환이다 하는 걸 제가 아까 강의 중에 말씀드렸는데 세상에는 사실이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부부간이든지 친구든지 이웃간이든지 사실 때문에 한쪽이 피해를 입고 한쪽이 그 가해자인 경우에는 화해가 되지 않고 나쁜 관계가 유지되는데 어떤 오해나 이런 걸로 일회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는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분할이라든가 선거 개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풀릴 수 있는 사건이고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가 연합하게 될 거고 연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배경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는 풀린다 이렇게 이제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풀릴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근데 풀린다고 했을 때 그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쉐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중국도, 일본도, EU도, 미국도 우리보다 엄청나게 돈도 많고 엄청나게 영향력도 크고 우리 쉐어는 우리 몫은 러시아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적으로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이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대자연의 섭리고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반밖에 안 되면 가속도를 2배 하면 똑같은 힘이 납니다. 질량이 10분의 1이면 가속도를 10배 하면 똑같은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빨리 속도전으로 들어가서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놓고 제재를 푸는 순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뛰어들어가면 우리가 우리 쉐어를 러시아 내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지만은 역시 우리가 그중에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찾으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계기에 올지 몰라요. 요번에 미국과 오스트리아가 오쿠스 그래가지고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교환하는 사이에 프랑스가 엄청나게 반발하고 뭐 이런 그 국제적인 변화 우리가 기회를 기다리면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국가적인 방향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한중로의 합종을 우리가 시도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행운을 잡을 수가 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준비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천지 차이가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은 북한과 관련된 김경민님 질문인데요.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서 북한을 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향후 러시아와의 관계를 발판으로 북한과의 새로운 교류를 모색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접근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처음부터 북한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열심히 뛰어들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되냐?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최선의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암이든지 질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수술하면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수술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고 수명을 연장해야 되겠죠. 근데 북한은 잘 아시다시피
공산국가도 아닙니다. 그냥 김씨 일가, 그들이 얘기하는 백두혈통의 그냥 왕조국가입니다. 그 왕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금 원자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원자탄이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한반도에 떨어지는 건 그냥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북한 문제를 우리가 한국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이다.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강하게 부딪혀서 안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냥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감싸 안아도 안 됐고 그래서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해결될 계기라든가 방법이 찾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은 운동 열심히 하고 밥 잘 먹고 다른 섭생을 잘함으로써 현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건강이 좋아져서 언젠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길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북한 얘기도 드릴 말씀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북한 문제는 당분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 그리고 북한 문제를 무시하고 한중일의 연행과 한미러의 합종이 생기면 그게 한반도를 가장 안전하게 하는 길이고 북한을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길이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가 북한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은 비슷한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러시아랑 협력을 해야 된다면 여러 산업들 중에서 어떤 산업이 특히나 이제 좀 시너지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러시아한테 어필할 수 있고 러시아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 앞으로 협력해 나갈 이 여지는 너무 많습니다. 왜 많으냐면 러시아가 있는 거는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건 러시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천생연분인지도 몰라요. 러시아는 에너지가 많은데 우리는 에너지를 다 수입해다 써야 되고 러시아는 기초과학이 발전해 있는데 우리는 응용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고 뭐 지금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대체관계, 충돌하는 대체관계, 위너와 루저가 결정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 상생하는 관계, 윈윈이 가능한 관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제가 들고 있으면 러시아는 북극해 천연가스 자원 이거 개발하는데 뭐 구분을 걸다시피 해서 나가고 있죠. 근데 그 배들을 한국에서 만드는 LNG 탱커 없이는 어디도 운반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블라디보스톡에 스베스다 조선소라는 걸 짓고 거기서 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한국에다가 제하청을 줘서 결국은 한국에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조선 능력 이거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조선 협력 굉장히 좋고 당장 가능한 협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러시아에서도 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거다. 그리고 이미 러시아에서 한때 우리한테 제안했던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국민 민도가 올라가서 지금은 미세먼지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88 올림픽 때 뉴스를 찾아보면 선진국 국가에서 훈련 캠프를 일본에 차리고 게임만 한국에서 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어요. 왜 있냐? 한국은 공기질이 너무 나빠서 한국에서 훈련을 하면 선수들이 폐를 버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일본의 공해산업도 수입하고 규제도 안 하고 막 그래서 대기질이 무지무지하게 나빴던 겁니다. 왜? 그 당시에 한국이 하던 저부가가치 산업들은 비싼 연료를 태서는 수익성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스, 전기 그것 때문에 경제성 없어요. 워낙 저부가가치 사업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북핵위기가 해결되든지 어떤 형태로 북한 경제가 부흥하게 되면 우리 북한 인민 다 굶어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부활해야 되겠죠. 어떻게 부흥하든 북한 경제가 북한이 먹고 살라 그러면 산업을 일으키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80년대, 70년대 하던 저부가가치 이 저기술 환경 관련 산업입니다. 그러면 뭘 떼겠어요? 근데 북한에는 저질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질 좋은 탄은 중국에 수출하고 저질탄이 아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있어요. 갈탄, 뭐 석탄 뭐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북한의 에너지 소모량이 우리 남한의 1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미세먼지 발생량이 2배가 넘습니다. 만약에 북한 경제가 지금 이렇게 부흥되기 시작하고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면 북한이 엄청난 미세먼지를 내뿜어서 한국은 아마 과거의 중국, 지금 인도의 뭄바이 이런 데에 비해서 최악의 대기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중국에서 오던 미세먼지는 겨울에 편서풍을 타고 한 번 오는데 여름엔 안 오죠. 남동풍이 부니까. 지금 개성에서 오는 미세먼지는 우리가 그냥 다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북한 경제는 부흥하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다 북한 국민 굶어 죽죠? 안 됩니다. 북한 살려야 됩니다. 지금 북한에 지금 아사자, 영양실조 아이들 지금 말도 못하게 많죠. 지금 고난의 대행군 때보다 더 많다 그러는데 북한 경제가 살아나게 하려면 북한 경제에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뭘로 갖다 주겠어요? 그걸 가스를 사다 주겠어요? 뭐 태양광 지별판을 어느 것도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오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북한을 통과하게 하면 통과료를 북한에 가스로 무료로 주면 가격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원가의 개념이. 왜? 통과료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북한 경제를 우리의 대기질,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면서 부흥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한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이라는 것은 이것도 정말 필수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게 너무 많지만은 또 그 한국의 선택이라는 책 보면 분야별로 다 나와 있지만은 오늘은 그 2개 정도로 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주 다음 질문까지 교수님께서 미리 답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질문에도 기후 변화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이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인식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어저께도 탄소 중립 관련해서 2050 시나리오를 발표하기도 했고 결국은 우리나라 남한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지금 계획은 최대한 화석 연료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러시아 가스가 그렇게 매력적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 듣고 났더니 북한하고의 통일이나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런 에너지 자원도 충분히 앞으로 또 가치가 높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법제도 정책 관련해서 서은혜님, 홍인기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북극 항로가 개발될 때 우리나라가 아까도 이제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히 법과 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하나랑요. 그리고 현 정부의 이제 신북방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라는 중대한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그렇게 법제도 정책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제가 법과 제도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라는 나라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관행과 맞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어떤 형태로든지 잘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정치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거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은 특히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과거 공산주의 체하에 있던 여러 나라의 경험과 그 나라의 민주화 그리고 산업화 이런 데 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국제법 전문가 이런 분들한테 맡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돈을 벌었을 때 어떻게 우리나라로 송금을 할 수 있는가? 간단히 보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답을 드리기보다는 문제만 우리가 잘 찾아놓으면 해결 방법은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현 정부의 현 정부의 신북방 정책. 사실 지금 정부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그게 시작할 때 제가 거기 위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외람되지만은 성과는 전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북방 정책을 묶어서 나인 브릿지 이렇게 부르는데 뭐 듣기에 굉장히 참신하고 멋진 정책인데 뭐 과거에 있던 정책을 묶어서 나인 브릿지라고 만든 것 이외에 새로운 발전이나 돌파구는 뭐 객관적으로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특별히 찾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북극 항로라든가 아니면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조화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북방 정책, 대러시아 정책에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과거에 소련이 러시아로 전이할 때 우리가 거기 러시아에 엄청난 차관을 줬었죠. 아직도 아마 상환을 다 돌려받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때 도입했던 러시아 무기, 미사일, 뭐 여러 가지 그 기술들 우리가 자체 개발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단기에 습득했다. 이런 기사도 많이 있고 전문가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우리나라의 소위 그 기업들, 현대라든가 뭐 LG라든가 삼성 같은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은 다 철수하는데 남아서 의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상당히 상호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뭐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리 사이에 러시아에서 제안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거부한 이래에는 새로운 진전은 거의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매년 참석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북방경제협력 포럼을 개최합니다. 거기서 좀 제바른 대우를 못 받고 수모를 겪었다고 보이는 일본의 아베 수상은 매년 거기 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첫 해에 대통령 가시고 두 번째에 총리 가시고 세 번째에 부총리 가시고 올해는 그냥 온라인으로 아마 통일부 장관인가 잠시 이렇게 연결이 됐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북방경제포럼에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갔느냐가 한국의 북방정책의 성과나 이 실체를 보여주는 건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북극 항로 기항지 관련된 질문인데요. 기존의 항로 같은 경우에는 홍콩, 싱가포르, 인도를 거치면서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이룰 수가 있었는데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극 항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기항지라고 할 수 있는 큰 도시들이 없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단점이 있지 않을까. 그럼 그 단점을 상쇄할 만한 충분한 어떤 시간 단축이나 그 다른 이점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은 그 항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세계화를 제일 먼저 시작해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는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 그 향신료 제도에서 후추 정향 육두 같은 값비싼 향신료를 유럽으로 갖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 기착지에서 그 가격 차익에 의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사서 다른 나라에 공급해서 팔고 또 그 지역의 값싼 물건을 사서 다른 지역에 팔고 하는 소위 중개무역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창고무역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은 이 북극 항로 선상에는 중간 소비지나 기착지가 많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 향신료 루트에서 향신료 생산지에서 유럽으로 오는 상품이 향신료 한 가지 밖에는 거의 없었고 유럽으로부터도 유럽이 가지고 있는 뭐 특산품, 특별한 상품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지금 가장 생산력이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은 동북아시아의 비교 우위를 가진 또 다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유럽을 이어준다는 것 자체로 북극 항로는 이제 엄청난 가치가 있다. 중간 기착지가 꼭 많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범선이었기 때문에 중간 기착지가 많이 필요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 컨테이너를 몇만 개를 실을 수 있는, 지금 한 2만 개 실을 수 있는데 앞으로 그걸 더 발전시키면 훨씬 더 많은 대량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량 수송 시대에는 중간 기착지가 큰 의미를 안 가질 수도 있다. 갖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 과거에는 철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철도라는 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철도 물량을 연결하는 게 99량, 100량 정도 연결한다 그러는데, 앞뒤에 기관차가 2대가 끌고 당기면서 한 량의 컨테이너를 2개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200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선 일반적으로 지금 2만 개까지 실을 수 있는데, 저는 북극 항로 전용선을 만들면 훨씬 더 많이 실을 수도 있다. 이 물량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중간 기착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건 과거 시대의 얘기지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그리고 값비싼 물건 같은 건 지금 비행기로 다 나를 수 있거든요. 비행기도 상당한 수송 능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이런 거는 배로 실어 나르거나 철도로 실어 나르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실어 나르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엄청난 분업이 생기고, 그 분업이 국제적인 분업으로 연결되고, 그렇게 되면 이 북극 항로의 중간 기착지가 최소화하거나 없이도 이 물량 교환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중간 기착지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자원도 많이 있고 많이 있는데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질문을 통해서 황금새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북극 항로가 이제 이어졌다고 했을 때, 그럼 좀 구체적인 질문인데, 뭐 부산항, 포항 아니면 나진성봉, 하산 이렇게 고려했을 때 뭔가 좀 더 특별히 이점을 가질 만한 그런 항구가 있을까요, 교수님 보시기에? 사실 어느 항구가 어느 항구에 비해서 얼마나 비교 우위가 있을 수 있냐 하는 것은 육상 인프라도 있고, 또 해상의 이 대륙붕의 깊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업혁명을 강의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산업혁명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점 항구는 어디에 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북극 항로가 지나가는 그 항로에 그게 부산이 될지, 아니면 우리 뭐 동해 쪽에 강원도 지역이 될지, 아니면 북한 쪽이 될지, 뭐 나진선봉, 블라디보스토크나 그 부근 일대에 만드는 곳에 이 거점 항구가 생깁니다. 서울의 강남역 사거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강남을 개발할 때 가장 큰 길을 2개를 가로 세로로 걷고 그 교차점에 강남역이 있은 거예요. 그게 생겨야 될 필연성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항구가 생길 것이냐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한반도의 남해나 동해안에 그 거점 항구가 생길 수 있는 자리는 여러 개가 있을 테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정해서 만들면 과거 향신료가 무역될 때 베니스를 능가하는, 향신료 루트의 베니스를 능가하는 항구를 한반도 동해안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꼭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질문이 이제 더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준비된 시간이 다 되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강연과 그리고 질문에 아주 깊이 있는 대답을 해주신 김태우 교수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50년, 100년의 좌우의 선택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고 큰 박수와 함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